1번. 하수가 유입된 하천의 자정작용을 하천의 유화거리에 따라서 분해지대, 그 다음에 활발한 분해지대, 그 다음에 회복지대의 정수지대의 4단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경우 회복지대의 특성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휘풀의 사지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와풀을 분해해줘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래서 휘풀의 사지대에서 먼저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는 상대적으로 오염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회복지대는 말 그대로 회복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염된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 용존산소가 증가하는 단계, 정수지대는 회복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복한다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1번 세균의 수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오염된 것이 점점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인 세균 수가 점점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발생된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화된다고 했는데 질산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아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로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지대라는 것은 점점 용존산소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해지대와 활발한 분해지대에서 발생한 이때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번 용존산소의 농도가 포화될 정도로 증가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보기가 되면 규조류가 사라지고 윤축류, 갑각류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회복지대라는 것은 점점 생물이 살기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녀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재 같은 것들은 깨끗한 물에 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물이 깨끗해질수록 이런 규조류, 조류 같은 것들이 살짝 증가하면서 먹이가 풍족해지게 되면 윤축류나 갑각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호소의 부영양화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으로 틀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영양화하면 생각하는 게 조류 급증. 조류가 급증하는 이유는 먼저 영양분인 질소와 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조류가 증가하게 돼서 과부하가 걸린다. 즉 영양이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영양화가 진행된 수원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영양염류의 공급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영양이 많은 것을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부영양화가 진행된 수원이라는 것은 영양분은 많지만 영양분의 증가에 따라서 조류가 증가하게 되고, 자, 조류가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용존산소가 증가하겠지만 순간적으로 호흡에 의해서 혐기성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혐기성 상태로 변하게 되고 이러한 조류에 의해서 어류 같은 것들이 폐사하는 경향이 발생되게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영양화가 진행된 물은 좋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확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게 되면 2번 조류나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용해성 유기물질이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번 부영양화 평가 모델은 인부화 모델인 해당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심수층의 용존산소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위쪽에서 상층부에서 죽었던 조류들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혐기성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1번이 된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물질 중 중금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카드뮴은 인체 내에서 투과성이 높고 이동성이 있는 독성 메틸유도체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카드뮴은 독성이 강하고 체내에 잘 축적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뮴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이 이따이병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비소는 비피더스이기 때문에 피부병, 그 다음에 비피더스 요구르트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는 수미라고 해서 미나마타병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그 다음에 비소와 수은은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물은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상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생물의 효과적인 체온 조절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화열이 크지 않게 되면 체온 조절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모래와 물을 비교했을 경우 해가 내리쬐을 경우 물이 더 천천히 끓어오르지만 모래는 더 빠르게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름에 바다에 놀러 가게 되면 물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바로 비열 때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맞는 보기. 그 다음에 2번 보기 보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수온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해줌으로써 생물활동이 가능한 기온을 유지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모래와 물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융해열이 작기 때문에 생물체의 결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융해열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 때문에 결빙이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물의 특성은 반드시 비열이 큰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BOD5가 270mg/L이고 COD가 450mg/L인 경우 탈산소 계수 K1 값은 0.1/day일 때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COD. 자,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MBD COD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COD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MBD COD가 나왔기 때문에 BD COD와 더한 값이 COD가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측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 COD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BD COD와 NBD CO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BOD COD와 같은 녀석이 무엇이 되냐면 최종 BOD인 BODU가 바로 BD COD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BOD 소모 공식을 활용해서 BODU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BOD5와 탈산소 계수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BODU 값을 구하기 위해서 BOD 소모 공식을 적어보도록 하면 BODT는 최종 BOD인 BODU 곱하기 그 다음에 상용대수 기준이기 때문에 자연대수가 아니라 상용대수인 10을 이용해서 10의 마이너스 K1의 T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BOD5이기 때문에 T는 5를 대입해주면 되고 BOD5는 270이기 때문에 좌항은 270 그 다음에 BODU가 되겠고 곱하기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탈산소 계수는 0.1 그 다음에 T값은 5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을 좌로 나눠줘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BODU는 394.8683 mg/L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COD와 BD COD를 바로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NBD COD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즉 NBD COD는 COD 마이너스 BD CO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BD COD는 BODU가 되겠죠. 따라서 COD는 450이 되겠고 BD COD는 394.8683이 되겠습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55.13mg/L가 나오기 때문에 약 1번에 대한 값이 나온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COD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누는 방법에 대한 이론 부분을 반드시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강도 문제도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이온을 나눌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먼저 보게 되면 KBr이 나와 있는데 이때 칼륨과 브롬을 나누는 방법은 칼륨은 플러스 1가이기 때문에 칼륨은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브롬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연과 SO4는 일단 아연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SO4는 2- 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인자에 대해서는 주기율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온강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온강도 공식은 I는 2분의 1 그 다음에 모든 값들의 합인데 농도 곱하기 전하의 제곱을 쭉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먼저 KBr, 자, 브롬과 칼륨이 합쳐진 것은 0.01몰이 있기 때문에 먼저 2분의 1, 그 다음에 따로 묶어주고 0.01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건 더해줘야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0.02몰이 존재 그 다음에 2가씩 존재하기 때문에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두 개를 더해서 총 제곱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 0.0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공식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의 반감기가 29년이라면 주어진 양의 스트론튬이 99% 감소하는데 시간은 몇 년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반감기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 했을 때는 반드시 1차 반응식을 활용해서 계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반응식 공식은 무엇이냐면 ln 그 다음에 초기 농도 C0분의 나중 농도 CT는 마이너스 KT가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반감기라는 것은 농도가 절반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절반이 되는 나중 농도가 50이 되는 시간을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반응 속도 상수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반감기를 이용해 줍니다. 그래서는 마이너스 K 곱하기 29년이기 때문에 이어 단위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K를 납두고 마이너스 29를 저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K 값은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0.0239. 그 다음에 이것이 단위도 당연히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수로 취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K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99%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99% 감소했다는 것은 1%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 구한 K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시간 단위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곱하기 T가 된다. 자, 그래서 T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0.0239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92.68이어가 된다. 즉, 약 190년도가 걸려야지만 이렇게 감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193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022년도 2회차 1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